담론. 따라서 이러한 담론적 작업은 어린이의 성을 억압하는 제도적 압력이기는커녕 푸코가 논의를 진행한 대로 실제로는 어린이의 성이 나타날 수 있는 형식들을 창출했다. 교육자들과 의사들은 남자아이의 자유인 오나니즘을 없애버려야 하는 전염성의 것이라고 반박했다. 어린이의 성을 통해서 성인의 세계를 동요시키는 이 세속의 캠페인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로 함축하는 것은 이 미묘한 쾌락들을 버팀목으로 사용해서 비밀스러운 것으로 만들고, 즉 이 쾌락들을 다시 숨겼다가 발견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러한 쾌락들의 원천을 추적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쾌락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곳에는 감시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함정이 설치되어 있어 반드시 허락을 얻어야 했고, 끊임없이 수정되는 담론들이 부과되어 있으며 부모와 교사들은 모든 어린이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의혹을 떨치지 못한 채 경계하고 있었다. 푸코가 주장하는 대로 남자아이들의 자유행위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 행위를 없애기보다는 단지 경계하기만 한 것이 빅토리아 시대의 어린이의 성적 대상화를 증가시킨 요인 중 하나였다. 푸코는 지식과 권력의 교배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권력 투쟁의 효과이거나 결과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학교나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권력의 투쟁의 결과로, 이 투쟁에서는 사태에 대한 견해나 입장 표명이 제재를 받는다. 지식은 종종 대상 정복의 결과물이다. 아니, 어쩌면 지식은 주체가 정복된 것으로 구성되는 과정으로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 도서관의 목록에서 여성이라는 항목을 찾는다면 여성의 억압, 여성 심리학, 여성의 질병 등을 다루고 있는 엄청난 분량의 책과 논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성이라는 항목을 찾아보면 동일한 분량의 방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사장에서 여성 이론과 담론 이론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목록에서 인도나 아프리카를 찾으면 19세기의 영국의 저술가들이 이루어 놓은 이 지역에 대한 지식이 식민지 개척의 최절정에 달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식민지 시대와 포스트 식민지 시대의 담론 이론에 대한 5장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룰 것이다. 푸코는 지식의 생산과 권력 관계 간의 이러한 연결을 권력 지식으로 표현했다. 대부분의 권력 이론가들은 개인들은 권력에 의해 억압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푸코는 개인을 권력 관계의 한 심급이나 효과로 본다. 개인은 권력이 집중적으로 작용되는 기본 토대의 일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상 어떤 신체가 몸놀림이 담론이 욕망이 개인으로 구성되어 확인되는 것은 이미 권력의 제일 중요한 효과이다. 여기서 개인은 권력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효과로 간주된다. 담론으로서의 문학. 바로 이 책의 모든 독자들이 문학이나 문화 연구 분야의 연구자는 아닐지라도 이 분야는 푸코의 작업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분야일 것이다. 그러므로 왜 푸코의 담론 개념이 문학이나 문화 연구에 중요한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푸코가 몇 개의 문학 작품을, 그것도 주로 비평의 형태로 분석했다 하더라도 확실히 문학은 푸코의 최우선의 관심 대상은 아니었으며 이론적 작업에서도 푸코는 텍스트 분석 자체를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러 방식으로 용어로서의 담론은 문학과 텍스트성 일반에 관해서 묻게 하는 질문들에는 가장 중요하다. 문학은 여러 이론가들에 의해서 비평을 위한 특권적 자리나 우리가 문학으로 읽도록 배우게 되는 일군의 의무적인 집합체로서 다양하게 지칭되어 왔다. 반면에 맥도넬에 언급하듯이 최근의 담론 연구의 방법과 개념은 담론을 제도적 실천과 연결하여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텍스트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문학이 숭배의 대상으로 구성된다. 담론 연구는 문학으로 규정되는 텍스트와 비문학이라고 규정되는 텍스트를 구분하지 않는다. 비록 담론 이론가들은 두 텍스트들 간에 존재하는 제도화된 차이점들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역사적 텍스트들은 진리와의 관계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 자서전적 글쓰기는 저자의 목소리와 관련해서 확실성을 갖는다는 특권을 얻고 있다. 그리고 문학 텍스트들은 진리와 가치, 양자와 복합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한편으로 인간의 조건에 관해서 진리를 제공하지만 허구의 그러므로 진리가 아닌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말하자면 여성성, 남성성에 관한 담론들의 구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문학 텍스트들을 역사나 자서전, 심지어는 요리책이나 설명서와 같은 단명의 텍스트들과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이러한 텍스트들이 발생적 경계를 가로질러서 펼쳐 보이고 있는 유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담론들은 권력, 지식의 특정 집합이 생산해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텍스트의 범위를 가로지는 유사성들을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푸코는 문학에 관해서 특별히 보수적인 관념을 가진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학을 언어가 비지칭적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특권화된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푸커는 문학을 논의하는 대부분의 경우 전위적 글쓰기를 다루고 있지 문학 일반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그의 주장을 보자. 서구 문화에서는 단테, 호머 이래로 우리가 문학이라고 부르는 언어의 형태가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 단어 문학이 우리 문화에서 문학적이란 독특한 존재 양식을 갖는 특별한 언어를 고립시켜 떼내는 것으로 사용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문학은 문헌학에 대한 경쟁 행위다. 문학은 언어를 문법으로부터 적나라한 발화의 힘 쪽으로 밀고 간다. 거기서 문학은 길들여지지 않은 오만한 단어들의 존재를 만난다. 여기서 푸커는 문학을 특별한 유형의 자기 반성적 글쓰기로 특정짓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는 문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기 때문이다. 하얀 종이 위에 조용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진 단어의 진열. 여기서 문학은 소리도 대화자도 같지 않으며 여기서 문학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자기 존재의 밝음 속에서만 빛난다. 그러나 푸커는 또한 문학 텍스트를 지지하고 유통되게 하는데 필수적인 평론적 담론들처럼 제도들을 둘러싸고 작동하는 배제의 과정을 분석한다. 담론의 구조를 다루는 세 장에서 보겠지만 담론 자체의 구성 요소들은 이 담론들을 지지하거나 저자의 위치로부터 다른 담론들을 배제시키는데 필수적인 실천들의 범위보다 덜 중요하다. 푸크의 작업은 많은 이론가들로 하여금 분과과학으로서의 영국 문학이 작업하는 방식을 고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푸코 자신이 말한다. 18세기와 19세기 문학 비평과 문학사는 종교적 주의의 성서 비평, 성인전, 역사적 또는 전설적 삶들, 자서전이나 비망록들을 이용하고 변경하고 해체시켜서 저자라는 인물과 저작이라는 형태를 구성해냈다. 담론으로서 그리고 제도로서의 문학에 주어진 지지와 그리고 문학 비평을 통해서 앞선 담론을 잠식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다시 분석하는 것은 문학에 대한 텍스트 내재적인 분석으로부터 탈피라는 중요한 움직임이었다. 텍스트 내재적인 분석에서는 예를 들어 르네상스나 18세기가 학자들에 의해서 고안된 것이 아닌 자연적인 그리고 그 자체로 완결적인 범주로 여겨진다. 브라이언 도일, 크리스 벨드릭, 테리 이글턴이 보여주었듯이 문학 연구가 친근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영국 문화사에서 종교적 신념이 쇠퇴하고 과거에는 공교육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 노동자 여성 등에게 교육의 문호를 개방하라는 압력이 있었던 시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제도화되었다. 과연 문학 연구는 이전의 종교의 연구에 사용되었던 것과 똑같은 바로 그 담론적 구조들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그 역시 텍스트의 종교적 범주화인들을 가지고 도덕성과 가치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루어졌다. 브라이언 도일이 주지했듯이 국어와 국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라고 불리는 것 내부에서 문화적 관계들을 재생하는 데 핵심적인 모습으로 작용한다. 일단 푸코적인 참고 체계가 주어지며 문학은 민족 문화의 의미를 수립시키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공동 문화의 규범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주는 반편이 된다는 사실 또한 주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의 제기는 여성 연구 과정의 증대와 주요 문학작품 목록에 보다 많은 여성들의 글쓰기가 영어로 쓴 흑인들의 글쓰기와 함께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도일이 말하듯이 의미론적 그리고 실천적 영역에서의 영어와 영문학은 단순히 저절로 완결되고 충일된 채로 무대에 등장한 것은 아니다. 영어와 영문학은 생동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과 문화적 형태들 사이의 투쟁으로부터 구성되고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작업을 수행해야 했다. 민족 문화나 규범의 의의를 위해서 작업되어야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민족 문화의 형식에 대한 이의 제기도 또한 투쟁을 포함하는 무언가가 된다. 이것이 푸코의 담론에 대한 고고학적 분석이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그는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 널리 유포되고 있는 담론의 분석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가 우리가 보기를 원한 것은 이러한 담론의 범위에서 나타나는 임의성, 이러한 담론들이 가지고 있는 친숙성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낯설음이다.
그는 또한 한 담론적 실천의 과정을 도표처럼 나타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가 담론의 친숙성에 제시하듯이 담론을 고정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끊임없이 변하는 것으로 보고 담론들의 기원은 역사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변화에서 찾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비록 푸코의 히스토리오그라피 개념이 비판받아 오고는 있지만 시간을 가로질러 이루어지는 담론 구조의 변화를 그려 보이고자 한 데서 나타나는 푸코 작업의 독창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푸코에게 담론은 시간과 무관하게 안전성을 유지하는 언술들의 집합체가 아니다. 그는 많은 자유주의적 사유 방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진보와 발전에 대한 개념에 반하여 하고자 있다. 예를 들어 역사를 위대한 시민사회를 향한 단순한 진보나 마르크스주의자들처럼 평등을 향한 계급투쟁의 연속으로 보는 대신에 푸코는 역사는 불연속적인 것으로 보면서 우리가 역사를 기저하는 것으로 해독해낼 수 있는 이음새 없는 서술은 존재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어떤 연속성도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그는 역사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인간이 완전히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비약한 흔들림으로 볼 것을 주장한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문제는 오래도록 유지되는 불연속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나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즉 지식의 어떤 질서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조용하고 지속적인 이미지와 부합되지 않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비약, 갑작스러운 진보, 변형들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이다. 그러므로 푸코는 담론의 구조가 급작스러운 변화를 겪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불연속성의 순간을 설명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이 책에서 나는 푸코 자신의 담론이라는 용어의 사용법을 자세히 그리고 특히 2장에서는 이데올로기라는 용어와 대비해서 다루고자 한다. 마르크스주의의 사유가 푸코에게는 담론이라는 개념의 발전에서 그토록 결정적인 반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미와 강도의 차이성을 가지고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3장에는 담론을 구성하는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구조들을 분석하겠다. 그리고 나서 4, 5장에서는 여성주의와 식민주의, 후기 신민주의 담론 이론가들이 담론의 정의에 가한 수정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장들은 담론이라는 용어가 텍스트 분석에 어떤 식으로 유용한가를 예시할 것이다. 6장에서는 초기의 담론 분석과 푸코주의적 담론 분석에서 영향을 받은 비판 언어학과 사회심리학을 포함하여 담론이란 용어에 초점을 맞추는 언어학 작업 몇몇을 검토하겠다. 따라서 이 책은 담론이란 용어를 둘러싼 의미를 주의를 그리고 지식, 진리, 권력과 관련된 이슈들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매트릭스주의를 맴돌 것이다. 그리하여 담론이라는 용어 사용법의 매개 변수를 규정할 것이다. 이러한 순환의 목적은 이 용어가 발생시킨 독특한 의미 집합에 특혜를 주거나 이 용어에 대한 일군의 해석이 다른 것보다 진리이거나 더 적절하다는 것을 제시하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이 책을 통하여 담론이란 용어를 둘러싸고 이는 이론적 어려움들과 한계점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그리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더 이상의 이론적 탐구를 위한 도약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는 데 관심을 두고자 한다. 미셸 푸코는 언술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다수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논쟁 중에는 언술이 존 오스틴과 존설이 발전시킨 언화 행위라는 개념과 동일하다는 주장도 있다. 더 이상의 논의를 위해서는 드레피시와 레비노우의 1982년 저서 44에서 99와 3장에서 언술을 다루고 있는 부분을 볼 것. 2장 담론과 이데올로기. 모든 문화이론가와 비평가들은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의 토대를 둔 작업과 담론에 의거한 작업층 어느 쪽을 원천으로 삼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극심한 이론적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치적 정향과 관련이 있는데 이때의 정치적 정향이란 1990년대 비판적인 정치적 분위기에서 많은 이론가들이 이데올로기란 용어를 사용하여 마르크스주의의 굴절된 이론들과 제휴하기보다는 담론이라는 관념을 다루는 것에 스스로 더 편안함을 느낀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담론이 필연적으로 비정치적인 용어라거나 정치적 결단의 결여 상태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4, 5장에서 보겠지만 담론 이론의 토대를 둔 채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분석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결단은
이데올로기란 용어를 사용할 때처럼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소련 연방의 붕괴와 실존하는 정치적 시스템으로서의 공산주의가 범세계적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된 이후로 많은 이론가들은 이데올로기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 때는 보다 더 복합적인 방식으로 사유와 행위의 결정 요소를 분석하길 원했다. 조이아한 마르크스주의 모델로 작업하는 많은 이론가들에게 이데올로기는 개별자가 그들 자신의 관심사에 포착되지 않는 개념 체계를 자기도 모르게 사용하게 되는 부정적이고 단순한 가정을 함축한다. 담론은 분명한 정치적 의제와 동맹을 맺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을 사유체계의 수동적 희생물로 필연적으로 전제하지 않고도 헤게모니를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담론 이론 내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행위의 모델과 그 성과는 이데올로기 개념에 대한 지향과 지식을 갖고 있는 학파 내에서 발전해 온 사람들과는 매우 다르다. 역사와 진보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적 견해는 실현되어야 할 혁명, 경제 개혁, 노동자 계급에 대한 억압의 철폐, 소비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에 대해 매우 분명한 유토피아적 견해를 갖고 있는 반면 담론을 사용하여 형성시킨 행위 모델들은 오히려 미래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복합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이 장에서 보여질 것인데 담론 이론에서 행위자의 문제는 보다 덜 분명하고 그 결과 개별자가 개별자의 행위 결과로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이 더 눈에 띄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행위가 다른 이론 담론 이론 내에서 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개별자의 행위들은 자신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다양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도 명백하다. 예를 들어 단순히 당신은 영국 항구에서 데모에 참가함으로써 살아있는 송아지의 수출을 막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당신이 데모대에 참가함으로써 수출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사진이 찍히고 그래야 당신이 정치적 소유자로 낙인 찍혀 파일링된다는 또 다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수출업자는 경비를 고용하기로 하고 또한 선박 대신에 항공 운송을 택할 수도 있다. 정부도 또한 한 번에 데모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을 상정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은 데모와 같은 집단적인 행위의 분석에서 살아있는 동물의 수출과 같은 즉각적인 효과, 원래 의도되었던 효과에만 관심을 갖는 반면 담론 이론가들은 다른 결과들, 즉 이와 같은 행위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사한 결과들에 관심을 갖는다. 푸코는 프랑스에서 마르크스주의와 학술적 연대가 의문시되고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하여 새로운 유형의 정치적 이론을 형성하는 가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이루어지던 때에 작업하고 있었으나 또한 당시 프랑스의 몇몇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종종 함께하고 있던 교조적 사유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았다. 여러 번 푸코는 마르크스주의 사유에 대한 고마움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지만 다른 때에는 자신의 작업을 마르크스주의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고 분명히 구분하고자 했다. 분명한 것은 마르크스주의와 이데올로기 개념이 담론의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1968년 5월 파리에서 일어난 정치적 사태는 푸코를 포함하여 자유주의적 휴머니즘과 보수적 전통주의에 관해서 질문하면서 행동하는 방식을 찾고 있던 많은 지식인들을 동요시켰다. 학생 시위와 그에 잇따른 노동자와 다른 집단들 사이에서 일어난 광범위한 시위는 많은 지식인들을 노동자, 동성연애자, 죄수 등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시위를 하거나 캠페인을 벌이는 등 공개적인 정치적 행위에 뛰어들도록 자극했다. 1970년대 동안 푸코는 많은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으며 종종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선봉이 되어주기를 요구받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71년 푸코는 매우 엄한 감옥 체계 아래서 권리와 정치적 지위를 요구하는 죄수들의 집단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들과 함께 푸코는 수감자의 상태에 대한 보고 모임을 결성했다. 이 모임의 목적은 수감자들에게 목소리를 제공하고 그들이 감옥의 조건에 관한 대중적 논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알제리 독립을 위한 투쟁을 비롯하여 유명 인사가 직접 나타남으로써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광범위한 정치적 운동에 개입했다. 그리하여 비록 담론, 이론이 비정치적이라고 특정 지어진다 해도 푸코의 작업은 정치적 행위의 형태로서 무엇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와 벌이는 최고의 논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그의 작업은 정치적 투쟁에서의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치열한 논쟁으로도 보아야 한다. 담론에 관한 푸코의 많은 작업은 이데올로기라는 용어와 대화와 토론을 열어놓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담론이라는 용어는 이데올로기라는 용어의 정의와 연관되어서 그리고 그 용어와의 대화를 통해서 정의되어 왔다. 내가 보다 자세히 검토할 것인데 이데올로기와 담론이라는 용어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먼저 푸코 자신이 이 점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보자. 이데올로기라는 관점은 나에게는 세 가지 이유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을 보인다. 첫째는 그렇길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데올로기는 항상 진리와 같은 것에 실질적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의 불편함은 이데올로기는 내가 믿기에는 필연적으로 주체와 같은 것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를 규정하는 물질적 또는 경제적 결정인자나 하부구조로서의 기능하는 것과는 관계에서 종속적인 위치밖에 차지하지 못한다. 푸코가 제시하는 이데올로기와 담론 사이의 차이점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자. 먼저 이데올로기 밖에 존재하는 비판이나 진리의 지위와 이데올로기를 대립시켜 보자. 이데올로기와 진리, 이데올로기의 이론화, 특히 루이 알투세르의 작업은 이론가들은 과학적 비판가의 지위에서 말하고 있다는 관념의 토대로 두고 있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는 종종 존재의 현실적 조건에 대해 상상된 표현이나 허위의식으로 규정지어진다. 이 허위성은 이데올로기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의 위치에서 파악된다. 그러나 푸코는 그 자신의 위치가 자신이 분석하고 있는 관념과 실존으로부터 완전히 밖에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어쩌면 이것은 푸코 자신의 이론적 위치를 완전히 약화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담론 이론의 입장에서는 모든 언술, 이론적이건 아니건 간에 동일한 지위와 타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즉 모든 비판 행위는 비판이 한 부분이 되는 권력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고 규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모든 언술이 마찬가지로 제도적 압력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이 억압에 반대하는 행위와 언술을 억압과 타협하는 행위와 언술들로부터 구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외견상의 상대주의 때문에 푸코의 고유한 비판적 위치와 타당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그의 비판적 위치는 진리에 대한 그 자신의 원수가 완전히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 푸코는 진리의 위치에서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주체로서의 자신은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담론적 체계가 부과한 한계 내에서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비판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것은 사유될 수 있는 것, 특별히 알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이데올로기 내에 존재하는 허위의식이라는 관념은 허위가 아닌 의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푸코에게는 모든 지식은 사회적, 제도적, 담론적 압력의 결합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론적 지식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지식 중 일부는 지배적 담론에 도전할 것이며 일부는 지배적 담론과 타협할 것이다. 주체 푸코는 지배적 주체, 개별자라는 대응부 없이 관념의 역사를 쓰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데카르트적 주체라는 개념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했다. 데카르트적 주체는 추론하고 사유할 수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고유하고 자기 완결적이고 타자와 분명히 구분되는 존재를 볼 수 있는 능력에 그 존재를 의존한 주체이다. 통합적 존재로서는 주체를 지칭하기 거부함으로써 푸코는 흑의 구조주의적 사회의 바로 임하는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흑의 구조주의는 행위자, 자기 통제와 더불어 개별 자아라는 관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유주의적 인간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토대 자체를 의문시하기 때문이다. 후기 구조주의적 정신분석은 진행 중인 주체라든가 위기 중인 주체라는 개념이 즉 통합된 주체라는 관념의 해체가 보다 유용하다는 것을 알아냄으로써 주체의 단일성이나 통합성을 문제 삼는다. 정신분석학은 주체라는 위치가 차지하는 넓은 범위에 대해서 묘사한다. 개별자는 이 범위에서 불확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의도적인 특별한 주체의 역할을 채택하고 때로는 자신의 과거 발전사나 타자의 행위 때문에 어떤 역할로 스스로를 던져버린다. 변화의 범위와 불확실한 주체의 위치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주체가 더 이상 통제 속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푸코는 정신분석 내에서 발전된 자아에 대한 모델보다 더 나아간다. 왜냐하면 푸코는 주체라는 관념에 입각하지 않고 역사적 과정을 검토하는